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세무사 재정학 연도별 기출문제 2014년도 16번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볼게요. 소득 재분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볼까요? 자, 소비세를 재원으로 한 공공부조는 소득 재분배 수단이 될 수 없다. 아니죠, 여러분. 공공부조는 퍼블릭 어시스턴스에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 방법으로 재분배를 하는 정책인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인데요. 우리가 뭐 소득세든 소비세든 세금을 걷어서 재원을 마련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도와주는 거니까 이건 뭐 가능하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취지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소비세를 거두게 되면은 물건을 가난한 사람들도 소비를 하잖아.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고 가난한 사람한테 거두고 다시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효과 자체가 이제 훨씬 더 재분배 수단으로서 받는 사람한테 직접 지원을 해줄 수 있으니까 수단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2번. 소비세보다 소득세를 징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게 소득 분배의 공평성을 더 높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세 자체가 우리가 누진 소득세를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누진세를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왕이면 소득 재분배 수단으로 할 때는 소득세가 소비세보다는 낮죠. 근데 소비세, 부가가치세나 물품세를 부과해가지고 거기서 얻어진 것도 도와주는 수단으로 쓸 수는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3번. 자, 공공부조는 이게 도와주는 거잖아. 근데 국가의 도움에 의존하려는 성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취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은 괜찮은데 국가에 의존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그치, 공평성은 높이게 되지만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볼까요? 부의소득세 제도는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그래요.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약간 선형 누진세 같은 건데, 깎아줄 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 보조를 해주잖아요. 네거티브 인컴 텍스야. 그래서 약간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 여가를 누리고 여기 수직축에 소득이 있게 되면 원래는 이렇게 예산선이 있는데 이 끝을 좀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걷어서 거두는 거지만 우리의 이거는 관심사가 아니고 이쪽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 이게 부의소득세에 보조금을 받게 되는 거죠. 소득세에 보조를 받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5번. 절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는 대표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이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절대 빈곤층에게 혜택을 주게 되는, 그게 바로 대표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 맞습니다. 그래서 1번.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 17번 볼게요. 가격 보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은 좀 그런데 가격 보조라는 것은 저소득층이 소비하는 물건에다가 가격을 할인하는 보조가 되는 겁니다.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재화의 선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X제, 보조 대상이 되는 우유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게 뭐 술, 기타 등등인데 술이라고 하면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가, 자, 우유의 가격을 할인해주면 이렇게 예산선이 변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가능한 한 이때는 예산선의 기울기가 바뀌죠. 이게 가격 보조인데 가격 보조는 아시겠지만 예산선의 기울기가 바뀌니까 대체 효과가 존재합니다.
대체 효과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싸진 거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격 할인으로 인해서 대체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택에 왜곡이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가격 할인을 해주는 건데 할인으로 선택에 왜곡이 발생합니다. 왜곡이 발생. 자,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으면 어떤 혜택을 보지 못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유 소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렇게 혜택이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우유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우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그래서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거야. 보조 혜택을 받았는데 가격이 싸졌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우유를 막 너도 나도 소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격이 이렇게 인상될 수 있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2번. 소비자에게 가격 보조를 하든 생산자에게 가격 보조를 하든 소비 증대 효과는 동일하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세부가 하는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 소비자한테 하던 생산자한테 하던 어차피 떠넘겨가지고 혜택은 경제적인 혜택은 동일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가격 보조로 인해 가지고 소비가 증대되는데 후생 비용 아니요.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여기요. 선택의 왜곡을 초래하는 대체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게 뭐야? 그쵸? 데드웨이트 로스가 발생한다. 이렇게 끌고 가셔야 되는 거죠. 네, 이해 가시겠죠? 자, 여기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4번. 가격 보조는 소비의 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도입한다. 그렇죠.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가격 보조회 같은 경우는 다른 거와 다르게 자, 보조의 혜택이 언제 커집니까? 보조의 혜택은 X제 소비를 크게 할수록 소비를 증가시 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X제 소비를 안 하게 되면 여기서는 보조의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보조의 혜택이 이때는 없다니까. 보조의 혜택이 없어. 빵!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능한 한 X제를 많이 소비해야지 보조의 혜택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가격 보조는 상품 한 단위당 정액으로 할 수 있고 일정 비율로 보조할 수 있다. 뭐 방법은 두 가지 다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사회적 후생. 여기 보시면 기울기가 바뀌잖아. 그래서 선택의 왜곡을 초래해서 후생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18번 문제는 볼게요. 자, 일정 연령의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교육 바우처가 지급됐습니다. 교육 바우처는 이제 쿠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내가 이 바우처를 갖고 있으면 이 물건을 구입하거나 교육 바우처는 가고 싶은 학교를 지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특히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저소득층이 나 좋은 학교 가고 싶어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가는 경우에 정부가 제공한 이 바우처를 통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뭐 코로나 시대에 뭐 여러 가지 의료기기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받았다. 그걸 가지고 뭐 마스크라든가 의료기기를 구입할 수 있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인데 저소득층 가구의 사립학교 진학률이 높아질 수 있다. 뭐 그렇죠. 사립학교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 이제 공립학교도 좋고 사립학교도 좋고 그럴 수는 있지만 미국 같은 데 보면 사립학교가 되게 좋고 공립학교는 뭐 약간 퀄리티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립학교를 가고 싶은데 비싸가지고 못 간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정부의 교육 바우처를 통해 가지고 저소득층도 사립학교를 지원하고 진학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진학률이 올라가게 되고요. 다음 2번. 그쵸.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고소득층 가구의 공교육비 지출이 늘어난다? 이건 또 뭔 얘기야?
아니 이거는 저소득층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알아서 사립학교 가거나 뭐 이런 건데 공교육비에 관련한 또 지출 비용과는 뭐 직접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겠죠. 다음 4번에 개인의 선호에 따른 교육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립학교를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선택의 제약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의 제약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5번. 학교 간의 경쟁이 가능하게. 그렇지. 만약에 사립학교가 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사립학교를 가고 돈 없는 사람들도 교육 바우처를 통해 가지고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다 좋은 학교, 좋은 교육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립학교 가면 공립학교에 이게 학생들이 없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사립학교를 죽이는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공립학교의 공교육의 수준을 높여야지 경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거기 해설에 바우처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과 장점, 단점 넣어놓긴 했는데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약간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현물 보조라고 할 수 있어. 물건을 직접 사서 주는 보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쿠폰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 자, 다음 한번 봅시다. 자, 고용보험제도, 실업보험제도 실시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어떤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되면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거야. 일정 기간 동안.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불황일 때 유효 수요를 줄여 경기를 위축시킨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경제의 자동 안정화 장치 요거는 제가 암기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동 안정화 장치 이렇게 있는데 대표적인 걸 두 개를 머릿속에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하나는 누진소득세 요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업보험, 고용보험 요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경기가 호황과 불황이 이렇게 반복이 될 때 지나치게 여기는 과열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이 과열을 좀 억누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누진세를 적용하게 되면 경기 과열을 좀 이렇게 억누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실업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야. 그럼 이걸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경제가 실업 상태에 빠져가지고 경제가 침체가 돼 있으면 내가 일자리가 없으니까 소득이 없잖아. 그러니까 소비가 팍 준단 말이야. 근데 정부의 실업보험을 통해 가지고 보조를 받게 되면은 자, 보조는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소비 가능한 여력이라고 할까? 그걸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분 가능한 소득. 가처분 소득 이렇게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자,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자, 여기서 경제 상황이 이렇게 지나치게 호황과 불황을 약간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경제가 불황일 때 이게 호황일 때로 바꾸면 괜찮은데 불황일 때 실업보험제도는 유효 수요를 늘려가지고 경기를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경기를 약간 끌어올려서 그 변동폭을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1번이 틀렸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다음 2번. 고용보험의 급여 수준이 증가하게 되면 그쵸? 실업상태 아니면 실업보험, 고용보험인데 급여 수준이 높아지거나 기간이 길어지잖아?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 정부가 제공하는 그 실업급여에 만족을 하거나 거기에 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실업기간이 늘어나거나 실업률이 높아지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이런 것들은 다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하게 되는 건데 이런 형평성을 높이려는 이 제도가 우리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랄 해저드라 할까요?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되니까 그런 문제에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4번 볼게요. 직업 탐색 기간이 점차 길어져서 이거는 좋아. 이 실업 내가 상태에 빠져 있는데 좀 나한테 맞는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만약에 어떤 자격증 공부한다. 그렇게 되면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시간이 걸리잖아. 그래서 직업의 어떤 숙련도라든가 이런 기술, 이런 거에 적합한 직업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효과다 보시면 되겠고, 다음 5번. 고용이 안정적인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여러분, 고용이 안정적인 집단, 내가 만약에 삼성이나 대기업, 현대 이런 데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안정적인 대기업에 정규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자, 이러한 실업보험은 바로 뭐냐면 실업 상태에 빠진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실업 상태에 빠지지 않게 된단 말이야. 빠질 가능성이 낮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잘 못 보겠지. 그래서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해 봤을 때 불리하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문제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두 투자 사업이 있는데 사업 초기에 대부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사업 기간은 각각 5년, 1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의 할인율에서는요, 순현재 가치가 같게 되고 내부 수익률은 A가 5, B가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설에도 제가 잘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그림을 살짝 보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R이 있고 순현재 가치라고 할게요. 자, A라는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부 수익률이 5니까 내부 수익률은 순현재 가치가 제로가 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합시다. 이게 B 사업이라고 할게요. B 사업. 그래서 여기가 뭐 3% 이렇게 있고 A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교차가 되는데 이렇게 돼 있다 할게요. 여기가 5%. 그래서 순 현재 가치 A 사업 이렇게 쓸까요? 그럼 이것도 B라고 쓰기보다는 순 현재 가치 B 사업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살펴본 것처럼 여기 2% 할인율 하에서는 순현재 가치가 같으니까 여기가 지금 2%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 몇 개의 점을 다시 찍어 볼게요. 여기 교차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요거 할인율이 2%일 때 순현재 가치가 같고 3%일 때 순현재 가치가 제로가 되니까 B사업의 내부 수익률은 3%, A사업의 내부 수익률은 5%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A와 B 모두 내부 수익률이 할인율보다 높아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지금 만약에 내부 수익률이 2%라고 여기 보시면 시장의 할인율이 2%라고 하면은요.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IRR법에서는 우리가 내부 수익률 로라고 할까요? 로가 R보다 이거 이면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네, 오케이. 이렇게. 지금 뭐 2%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 A의 여기 보시면 내부 수익률은 5%인데 B의 내부 수익률은 3%야. A가 높잖아. 어떤 사업이 좀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그치, 여기 나와 있는 A 사업이 사업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가 B보다 높아서 A를 선택한다. 오케이, 맞습니다. 다음 3번. 자, A의 순 현재 가치와 B의 순 현재 가치가 같아가지고 현재 가치법으로는 지금 여기 보시면 할인율이 2%일 때는 여기 똑같잖아. 그래서 순편익의 현재 가치 A와 순편익의 현재 가치 B가 여기 보시면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가 0보다는 크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이 있어. A, B 모두 사업 타당성은 있고 그리고 어느 게 더 우월한가? 예, 지금은 순현재 가치는 같기 때문에 예, 어느 걸 하던 똑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없다. 맞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다음 4번 볼게요. 현재가치법에 따르면 할인율이 4%로 하면 자 4%면 여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쫙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 A 사업은 사업 타당성이 있는 거야. 여기니까
A는. 근데 B는 마이너스니까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B의 순현재 가치가 A보다 커서 아니요. 이게 반대가 됐네. A와 B가.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다음 5번 봅시다. 투자 계획의 크기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는 내부 수익률만으로는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부 수익률은 이게 수익률이잖아, 수익률. 근데 우리 기본 강의 때 제가 기본서에 넣어놓은 것처럼 어떤 댐 공사를 하게 되는데 사이즈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거는 수익률은 작은데 사이즈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전체 수익이 크게 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계획의 크기가 다른 상황에서 그런 경우엔 내부 수익률만 가지고는 약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20번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21번서부터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